네, 반갑습니다. 국영학 강사 김민수입니다. 한빛고이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학력과 양력 이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1학기 중간고사의 어떤 시험 구성 및 등급 컷 정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중간고사의 주요 경향 및 특징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간고사의 시험 구성 및 등급 컷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험 영역은 문학이었고요. 2학년 1학기가 이제 문학 시험이었고, 요거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이제 올해 동패 정도를 빼곤 지산도 마찬가지고 문학 시험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영역이었고, 교재는 이제 교과서랑 학습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범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시 5개, 현대소설 3개, 고전소설 하나에서 9작품이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빛고 자체가 배운 내용만 내지는 않고요. 저 개수에 거의 상응하는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범위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랑 이런 사평력 같은 거는 학습지에 있는 부분들 일부 전문을 가져와서 조금 더 알려주시고 출제하긴 했는데, 그래서 범위 자체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시험지 구성을 조금 보시면 서술형 없이 객관식 총 24문항이었는데 요 앞서 보신 9작품은 모두 출제가 됐고요. 주요한 특징은 이게 이제 한빛고의 작년부터의 경향인데, 작년에 이제 2학년 1학기 이제 기말고사부터 이제 이런 경향이 조금 보였는데, 진도 범위 안에 있는 작품들을 모두 출제하되 거의 그 작품 하나당 외부 지문이 하나씩 거의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외부 지문이 총 9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그것도 외부 지문도 보통은 다른 학교들은 시를 주로 많이 출제하는데, 한빛고는 이제 가리지 않고 현대소설 4개, 현대시 5개까지 해서 조금 빡빡하게 외부 지문을 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일단 이제 외적 준거라 그래서 이제 외부 보기가 조금 붙는데 그것도 이제 한 5개 정도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또 외부 글감을 갖고 와서 사르트르랑 관련된 내용을 출제했기 때문에 문항 자체나 이런 내용 자체가 1학년 때보다 조금 빡빡했을 거고 조금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등급 컷인데요. 이제 학교에서 공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원내 재원생 기준으로 한 95점 N점 정도 나오면 1등급 성적표가 나왔을 때 1등급이 찍혀 있기 때문에 95점 N 정도가 아마 한 문항 정도, 그러니까 1등급 컷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87점 몇 점 요 정도여서 한 3문항, 사실상 저 0점 몇 점 차이에서 2등급이랑 3등급이 갈린 경우는 기말의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은 이제 82점이기 때문에 4점짜리로 치면 4문항에서 한 5문항 사이, 배점에 따라 좀 다를 거고, 4등급이 70점 초반이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구간은 조금 이제 좁은데, 여기가 조금 이제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넓은 것도 있는데 조금 상위권 라인 좀 탄탄해서 생각보다 등급 컷은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온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의 주요 경향 및 특징점에 대해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징이랄 게 별로 없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준비해 왔는데,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냥 문학을 잘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내신형 문항과 수능형 문항의 복합적인 출제인데, 이제 아무래도 내신형 문항이라고 저희가 하다 보면 국어에서 특히 문학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수능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도 있고, 그 관점에서 묻지 않는 것들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 수업이랑 필기 내용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제 외워야 맞추기가 조금 편한 문항들이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 비해서 그 문항 수가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꽤 많은 문항이 있거든요. 40%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암기형 문항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수능형 문항이라고 쓰긴 했는데, 이제 최근 수능 문학 기조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항 결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옛날에 작가 정보라던가 시대적 배경을 묻는 문항이 꽤 많은데, 요즘 수능은 그런 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 중심으로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작품 자체에 대한 감상 자체를 중시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뭔가 외부 지문이랑 처음 보는 작품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딱히 이름을 달 게 없어서 수능형 문항이라고 적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처음 보는 지문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기로 조금 풀어야 되는 문항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9지문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요 2문항 같은 경우는 내신형 문항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문을 보고 근거를 찾아서 생각해서 풀어도 되는데, 굳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미 저 내용을 다 알려주고 필기도 해줬는데 그렇게 풀었을 때 이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외울 건 외우고 들어가서 이런 문항 빨빨 푸시고,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뭐 요 문항 같은 경우도 요 필기 내용이 있긴 했는데 한빛고가 이제 전통적으로 작년 기출도 보면 적절한 말이긴 한데 위치를 안 맞게, 범주를 안 맞게 출제하는 선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전날에도 이렇게 이제 밑줄이 쳐진 문항 같은 경우는 밑줄 위치나 범주를 좀 확인을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뭐 그런 문항이 하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미 학습지에서 이제 사평역과 뭐 사평역에서 요 두 작품을 비교하는 내용은 작년에도 중요했었고 재작년에도 뭐 기니들이 합답형으로 출제를 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충분히 외우고 들어가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외부 지문이 될 텐데, 외부 지문을 요번에 출제할 때 예를 들어 첫 세트에서도 아예 가나는 배운 지문이고 여기 다라고 써 있는데 다에 이제 새로운 지문을 출제를 했고요. 뭐 만세정 같은 작품이고요. 소설이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의 보기로, 뭐 김중의 만무방 같은 작품인데 이런 작품도 이제 보기로 집어넣어서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지문을 읽고 풀 때 조금 시간적인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외적 준거를 많이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기출에도 이제 꽤 종종 나오는 그런 보기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글감, 이제 사르트르랑 관련된 외부 글감 을 가지고 와서 지문이랑 연결지어서 사고하게 하는 문항을 출제를 했고, 이런 외적 준거가 한 5개 정도가 출제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문을 외운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거를 이제 새로운 신규 정보랑 연결지어서 그 정합성을 판정해야 하는 능력이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전히 이제 아직도 학교 수업 내용 및 필기에 대한 내용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무조건 저것만 한다고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 정도는 다 맞고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다라고 일단은 기억은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것과 더불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외부 지문과 외적 준거를 출제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학교 선생님의 어떤 전언에 따르면 원래는 외적 준거나 보기나 외부 지문을 좀 더 빡빡하고 어렵게 출제를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난이도를 조금 낮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말고사 때도 이 기조는 유지가 될 거고요. 이거보다 아마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문항 유형. 왜냐면 이게 사실 문학밖에 없기 때문에 뭐 특징이 엄청난 것도 없고요. 뭐 평가에 출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향을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요번 문항 유형이 조금 요런 문항 유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합답이랑 뭐 비교형 문항이랑, 또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도 뭐 적절한 걸 고르는 것보다는 같은 표현상의 특징을 외부 지문에서 찾게 하는 문항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또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에서 난이도를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의 문항을 좀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지배열을 보면 1번 문항도 그랬고, 이제 여기 제가 집어넣진 않는데 이제 1번 문항을 꽤 많이 틀린 아이들이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 이런 비읍 같은 게 헷갈린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하나는 안 들어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지배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알고 풀 수는 없게,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확하게 모든 기니디리 미를 판정을 해야 답안이 조금 깔끔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조금 합답형에서 난이도를 조금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비교용 문항이라는 게 작품이 이제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단독 문항으로 전부 출제하면 일단 지문수만 한 18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항수가 모자랄 거거든요. 당연히 문항을 낼 때는 견주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작품이랑 이제 외부 지문이랑 견주어서 비교형 문항을 출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문항, 한 선지를 풀지만 사실상 판정할 구간이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문제는 하나고 선지도 하나지만 좀 여러 번 판정해야 되는 문항들이 많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글과 달리 윗글과 보기는 모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을 많이 출제했고요. 저런 문항들에서 주된 어떤 출제 기조는 이제 내용보다는 표현상의 특징 정도 뭐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문항들 위주로 비교형 문항들을 조금 많이 출제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용 문항 같은 경우는 단독 문항으로 보기를 붙여서 출제한 경우가 좀 많았고요. 이 문항 같은 경우가 이제 동일한 표현법을 찾는 문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여기 이제 감각의 전이를 찾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배우는 개념이죠. 그거를 단순히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니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표현법을 외부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고, 요 네 가지 같은 경우는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는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공감각이 쓰이지 않고 단일 감각이 쓰인 1번이 이제 정답이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재작년에는 동일한 감각의
그 전이 방향까지 똑같은 걸 찾는 문항이 나왔었고, 올해는 조금 이제 문항 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공간각이 쓰이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으로 출제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 같은 경우도 단순히 표현법을 외워서는 풀 수는 없는 문항이죠. 그 표현법을 외부 지문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법이나 어떤 문학 개념어 같은 것들의 개념뿐만 아니라 출제됐을 때 어떤 판정 기준 같은 게 좀 깔끔하게 갖춰져 있어야 좀 이런 문항들을 풀 때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및 추후학습 전략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두 가지 정도겠죠. 그래서 앞에 특징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뭐 이제 추후학습 전략도 두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내신형 문항과 수능형 문항을 모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나머지 한쪽에서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보면 아이들은 뭐 전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학원에 따라 외부 지문만 가르치거나 뭔가 계속 시험장 들어가서 그냥 기본기로만 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애매한 문항들이 조금 생겨버립니다. 내신형 문항에서 정리하면 조금 지엽적이거나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기로 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신형 문항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외부 지문이나 외적 증거가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근거를 찾아서 깔끔하게 풀 수 있게 출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수능형 문항도 따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원내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들어가는 문항들에서 틀리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복습 시트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아이들이 듣고 필기를 보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기를 정리해주게 되고요. 제가 이제 요 안에서 과거 기출들이나 또는 타학교 기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출제될 수 있는 발상이라든가 또는 뭐 중간고사나 과거 기출의 어떤 오답선지 발상을 통해서 이렇게 오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들을 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작품을 학습하고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항이 어떻게 출제될지,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판정해야 될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외부 지문 대비용이어서 요번에 또 이제 고전 문학이 많이 들어가고,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특히 시조 같은 경우는 주제를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많이 읽어봐라 라고 하신 것 같고, 뭐 고전 이제 문제집 같은 걸 사서 풀어봐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학원에서도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주간 모의고사나 주간 외부 지문 문학을 꾸준히 풀리면서 들어가는 거 잘 외우고 처음 보는 문학들 계속 풀리면서 진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조금 보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아까 문항수만 보시더라도 대다수의 문항이 기본적인 어떤 개념어나 문학에서 이제 말하는 소위 표현법이죠.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표현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이제 내용이 중요하긴 한데, 일단 그런 문항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잔실수가 없으려면 문학 개념어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학습하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단순히 이제 보통 아이들을 보면 개념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출제됐을 때 어떻게 판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조금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내에서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미 문학 개념어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7, 8샷이 정도 진행을 해서 이 교재로 이제 문학 개념어 운문이랑 산문 전반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3월 첫째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험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내가 문학 개념어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하다면 단순히 지문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문에 특정 개념어가 나왔다면 그런 걸 판정하는 기준이라던가 다양한 용례들을 조금 학습해 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소스는 뭐 일반 시중 문제집도 좋은데 당연히 제일 정확한 건 나라에서 이제 돈 주고 맡겨서 출제한 평가원 기출 문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로 조금 연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무리하며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요 시기가 이제 입시는 이쌤이 개관을 하던 시기이자 제가 첫 개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명 남짓한 친구들로 함께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같이 시작해준 친구들이 지금도 있고요. 뭐 고3이 된 친구들도 있고 고2가 된 친구들도 있고 뭐 졸업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도 많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제 수업, 그다음에 강의력, 그다음에 자료 뭐 이런 걸로만 승부를 봐야 됐을 때 저를 믿고 같이 함께 해준 친구들이고, 또 저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잘 1년 동안 해줘서 어느 정도 성과도 많이 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친구들과 이렇게 이제 시작은 하지만 한 1년 그리고 2년 3년 몇 년이 지나서는 단순히 입시는 이쌤의 국어가 아니라 김민수가 국어를 가르치는 입시는 이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번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제가 꼭 이 영상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전주에 먼저 올라간 동패고 영상을 조금 준비하면서 인원수를 조금 이제 매번 체크하는 건 아닌데 한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꽤 많이 이제 인원이 조금 늘게 됐습니다. 한 1000% 정도 증가가 됐고, 사실 세 자릿수는 작년 말쯤에 이미 넘어갔고요. 올해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저도 조금 놀랄 만큼 신규생이 좀 많이 들어와서 100 중반대를 조금 넘어서 후반대를 보면서 이제 가고 있는 시점이 됐고요. 요 생각을 조금 이 인원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도 작년에 1년 동안 좀 열심히 갈아 넣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조금 알아주시는구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중간고사 끝난 이후 받은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입시는 있은 전과목 강사 중 중간고사 이후 수강생 수 대비 최저 이탈률 1위고요. 제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신규 등록률도 1인데 저도 요번에 조금 놀란 게 중간고사 끝나고 단 일주일 사이에 꽤 많은 인원이 추가 등원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인원에서 확장한 인원까지 전부 다 일주일 사이 마감이 됐고 이제 그 인원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간 사실 뭐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다 어차피 총평 영상을 가장한 홍보 영상일 텐데 사실 홍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전탄이 마감이어서.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저는 차라리 이제 기존의 친구들이랑 좀 상담하고 이 친구가 뭐가 문제였을까 그래서 얘기해 보면서 기말 때 뭔가를 좀 더 해줄까 뭘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니 뭐가 어려웠니를 물어보고 상담하는 작업과 또 이제 신규생이 들어오면 항상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려웠고 전학원에서 뭐가 불만이었고 내가 여기서 뭘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걸 해줘야 되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상담을 하는데 그 시간을 조금 많이 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요게 조금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한다는 게 단순히 이제 수강수가 많아서 그거보다는요. 요번에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학원을 알게 됐니? 를 이제 물어보거나 어떻게 오게 됐니를 물어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반에 또는 제 친구 중에 누가 이 학원을 다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좋다고 해서요. 그 말이 저는 이제 기분이 제일 좋았고 그거 좋다고 해서 그거 하나였고 뭐 잘 가르친다고 해서요. 그거 이제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 전화 드렸을 때 이제 어머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누구누구 반, 어떤 반에 누구누구 다니죠. 그 어머니 학부모님 소개로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조금 많이 해주셔서 그때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 아까도 앞에 본 것처럼 작년에 1년을 좀 갈아 넣은 게 유의미했구나. 거꾸로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잘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아쉽게 나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더 그런 친구들을 올려서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뭔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도적인 1등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첫째로 이제 학생 때 공부할 때 1등을 중학교 때 이제 압도적인 1등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꼈던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3년 내내 1등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인강 촬영을 하면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1등 강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기도 하고 여기 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뭐 수업 자료 관리 이제 많죠. 저희 학원만 해도 영상 이제 보시면 이것저것 많은 것 같은데 차별화된 수업, 복습 시트, 뭐 데이별 주간 과제장, 뭐 상담, 1대1 피드백, 뭐 추가 보강, 새벽 직보, 뭐 무료 추가 특강. 그러니까 국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런 것들이 당연히 국어에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저걸 제일 먼저 시작한 것도 작년에 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등은 2등도 따라하고 3등도 따라하고 4등도 따라하고 5등도 따라하니까 1등이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건 기존에 있는 걸 이런 걸 홍보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저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 단순히 이제 모든 아이들을 두고 하는 그런 강의 말고 이 아이가 이런 게 부족한데 이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나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이제 고민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다르고 또 누구는 선행이 돼 있기도 하고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기말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간 끝나고 바로 피드백 받은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채우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올해 제 강의, 앞으로의 제 강의가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명품의 이미지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지만 또 이제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제 강의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제 강의나 제 수업을 듣는 제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는 걸 이제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둘째로는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제 학생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 올해 제가 1년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기간을 좀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우리 귀염둥이가 수행평가 하는데 좌우명 쓰라고 하니까 그냥 보내준 거여서 제 동표고 영상에 넣었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귀여워갖고 네.
그런 것들이고요. 사실 이 영상도 마무리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신규생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차피 자리는 다 차 있고요. 아마 이 인원 그대로 추가적인 변동이 없다면 기말고사 대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전적으로 기존의 저를 믿고 이제 중간고사 전 또는 겨울방학 또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이제 저를 믿고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계신 학부모님들을 위한 거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그렇게 이제 남은 기간, 올해 1년 기말고사도 남았고 2학기도 남았는데 남은 1년 조금 더 제가 갈아 넣을 수 있는 거 갈아 넣고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압도적으로 잘해서 더 아이들과 그렇게 더 높이 가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